창업 한 방에 끝내기라는 강의로 주제를 하게 될 커피 DJ 조명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당장 내일 매장을 오픈한다면 중요하게 생각할 세 가지. 제가 해놓고 보니까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좀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통장에 5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좋죠. 웃음이 나시는 것 같은데. 네, 5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당장 내일 제가 매장을 오픈할 거예요. 어떠한 세 가지를 좀 신경 써서 오픈해 보시겠어요? 위치. 네, 제가 원하는 대답 하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네, 두 가지 나왔어요.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맛. 아, 됐습니다. 위치, 맛, 인테리어. 중요하죠? 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하나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 당연히 비싼 자리가 좋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동네에 있는 매장보다 강남역이 비쌀 거고요. 홍대가 나을 거고요. 연남동이 낫겠죠. 사실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 예산에서 어느 정도를 소요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조금 먼저 타겟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임이에요. 자, 두 번째, 맛. 중요하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공교롭게도 아메리카노도 3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아메리카노 색깔 좀 진하시죠? 네, 저거는 좀 쓴 커피입니다.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커피예요, 쓴 커피. 두 번째 커피는 신 커피예요. 딱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신 것처럼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세 번째 커피는 연한 커피입니다. 세 개 중에 맛있는 커피는 어떤 커피일까요? 쓴 커피.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네, 쓴 게 좋습니다. 네. 연한 거? 신 거? 어떻게 맛있는 커피일까요? 이 맛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계란 후라이를 뒀어요. 자, 위에 거는 소금을 치지 않은 아무것도 않은 그냥 계란 후라이만 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소금을 좀 쳤습니다. 심지어 마법의 스프인 라면 가루도 좀 넣었어요. 라면 스프도.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란 후라이 중에 맛있는 계란 후라이는 어떤 걸까요? 소금 친 후라이. 조금 염분을 줄이시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맛에 관련된 부분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에요. 저는 맛있을 수 있죠. 저는 쓴커피가 맛있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쓴커피를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소금을 안 친 계란 후라이 좋아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소금 친 계란 후라이 준비하죠. 자, 아까 말씀하셨죠? 맛 중요하다고. 어떤 커피와 어떤 계란 후라이를 준비하시겠어요? 계란을 하시고 가셔서 소금을 쳐드릴까요? 안 쳐드릴까요? 물어보실 거예요? 샷을 넣어드릴까요? 안 넣어드릴까요? 물어보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하면 답 안 나옵니다. 생각만 하셔도 그러셨죠?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인테리어도 가볼게요. 자, 딱 보면 좋은 인테리어는 돈이 많이 들어요. 전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패턴이 좀 예쁘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빈티지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흔히들 얘기하는 인더스트리얼풍, 그 다음에 요거는 화이트, 모더니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 매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쁜 인테리어가 어떤 인테리어일까요? 어떤 매장 스타일이 좋아하세요? 3번, 인더스트리얼풍. 흔히들 많이들 채택하시는 것 같아요. 요 화이트 톤은 어떠세요? 괜찮죠? 2002년도 정도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커피라는 시장이 되게 확대가 됐어요.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커피가 스타벅스가 있을 거고요. 뭐 커피빈도 쌍두마차를 했던 것 같아요. 할리스, 이디야 이런 매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있는 흔하게 저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장들은 뭐죠? 스타벅스죠. 심지어 최고 매출 찍고 있습니다. 할리스, 커피빈. 저희가 흔하게 봤던 SNS 핫한 그런 카페, 이쁜 카페, 작년에 유행했던 카페 지금 가보면 망해 있는 집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좀 더 직설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자, 스타벅스를 하는 기업, 이디야라는 기업, 할리스라는 기업. 저희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예쁘게 인테리어 하려고 마음먹으면 못할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의 인테리어 어떻죠? 나쁘지 않아요. 무난해요. 근데 저희 시선을 확 사로잡을 만큼 엄청나게 예쁜 인테리어는 아니에요. 걔네들이
왜 그런 인테리어를 채택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노리는 건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100%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100%는 누군가의 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의 5, 60%를 가져가는 게임을 한다고요. 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맛, 미, 예쁨 이라는 것들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에요. 주관적인 데이터라는 거죠. 즉, 저는 맛있지만 상대방은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예쁘지만 어떤 분들은 안 예쁠 수도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매장을 창업하시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생각보다 많이 드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뭐 고깃집을 오픈해요. 제가 사장이에요. 고기를 내놓는데 솔직히 저희 고기 맛은 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저는 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너 왜 음식점에? 왜 커피에? 우리 집 음식 맛있는데? 우리 집 커피 맛있는데? 장난하냐고 저는 물어봐요. 맛 없는 거 파실 거예요? 음식점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야, 나 핸드폰 샀다? 전화가 돼. 야, 나 차를 샀어. 앞으로 가. 후진도 돼. 음식점 하시면서 음식은 기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는 질문들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뽑습니다. 일관된 맛, 일관된 서비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일관된이라는 단어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맛은 기본이에요. 자랑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일, 모레 나오는 음식들이 일정해야 돼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여기로 왔어요. 커피가 너무 맛있어.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아, 자기야 여기 진짜 대박이야. 인생 커피 만났어. 먹었는데 어제랑 다른 커피가 나왔어요. 오빠, 이거 진짜 인생 커피 맞아? 맞는데? 어제랑 맛이 달라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맛이 달라요. 첫 인상은 너무 맛있었는데 두 번, 세 번 겪으면 어떻게 되죠? 이 매장에 대한 신뢰심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래? 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매장은 찾아가지 않는 매장이 되겠죠.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친절하고 누구한테 쌀쌀 맞고 똑같은 서비스와 똑같은 맛들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일관된 표준을 지키기 때문에. 기본적인 좀 개념들을 얘기해 드렸고 좀 본격적인 스킬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설사 창업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상권 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권 파악 어렵죠. 상권을 파악하시는 방법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매장에서 나 오픈할 거다. 그럼 보통 뭐 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서서 몇 명 지나가나 세보는 거. 그거는 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오전 7시에 직장에 몇 명. 여기 커플 몇 명 지나가네. 아주머니. 저 여자 이쁘다. 저 오빠 멋있네. 이러면서 저녁까지. 전문가들도 안 하는 짓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그러면 쉽게 어떻게 상권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자, 상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상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이라는 말을 뺄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개인이 들어가서 이 상권을 바꾸는 일들은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예요. 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분위기, 그 지역의 역사, 그 지역의 소득 수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몇십 년간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라고. 저희가 가서 그 상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상권에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상권을 어떻게 파악하냐? 간단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예로 들었어요. 불광역을 검색하셔서 제가 카페를 창업할 거예요. 그러면 초록창을 띄워놓으시고 뭐라고 치면 되죠? 불광역 카페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빨간 점이 나오세요. 실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되냐? 이 매장들을 다 가보시는 거예요. 가보시면 대충 그 상권 파악됩니다. 여기 가격대가 대충 얼마 되네? 분위기가 무난무난하네? 여기는 확실히 동네 상권이라 그런지 일반적인 카페들이 많네? 개인 카페가 많네. 그렇게 매장을 파악하시면 상권이 들어오세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청담역에 커피숍을 오픈할 겁니다. 청담역에 명품 거리에서 커피숍을 오픈할 거예요. 거기에 1,900원짜리, 900원짜리 커피숍을 오픈하시면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감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이지 않겠죠. 거기서는 명품샵답게 되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하는 비싼 커피를 파는 매장을 해야 뭔가 그 상권에 맞을 것 같아요. 그 상권에서 맞지 않는 아이템이나 가격이나 이런 그 품목들은 시장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줘요. 보통 계약을 할 때 2년을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못 버티고 그 상권에서 나가 떨어지게 되죠. 그 상권에 순응하는 그 상권에 맞는 아이템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거를 판단하시면 돼요. 이어서 가격 설정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상권 파악하실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가격대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 얼마에 팔지? 1,900원, 1,500원, 2,900원. 아, 비싸봐야 2,900원이네. 여기는 비싼 가격에 커피를 팔면 힘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상권을 파악하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타깃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 상권에서 좀 더 싸게 파는 아이템을 가져가야지. 그거는 괜찮아요. 자기가 노리고 하는 거니까 실패를 하든 하지 않든. 나는 여기서 좀 더 고급 커피숍을 해봐야지. 상권을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은 마케팅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굳이 내가 머리 써서 얼마에 팔아야 되지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상권에 주위 돌아다녀 보시면 그 동네 분위기 다 나옵니다. 가격대도 대충 나와요. 동네에서 1,900원 파는데 혼자 1,900원짜리 커피를 판다고 생각해봐요.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걸요? 그런 식으로 상권을 쉽게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제가 매장 오픈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이 매장에서는 매출 얼마나 올려야 돼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장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 같은 좀 전문가들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빨간 글씨. 357 법칙. 간단해요. 글씨 뭐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뭐든지 매출기는 월세 기준입니다. 월세를 기준으로 이 매출을 판단하셔야 돼요. 월세가 100만 원짜리 매장을 제가 얻었어요. 그러면 하루 평균 매출 30만 원 나오면 월세 100만 원짜리 매장 3일 만에 월세를 뽑게 되죠. 357 법칙의 3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떠냐? 이 매장은 자영업 매장 중에서 되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매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20만 원짜리 월 매출 얻으시고 거기서 3일 안에 뽑는다고 거액의 돈을 버시는 건 힘드세요.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100만 원짜리 월세 매장에서 5일 안에 매출을 뽑았어요. 2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의 매장은 굳이 따지면 중소기업 정도? 2, 300 정도?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대략적인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7일 안에 뽑는다. 한 15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매장이면 어떤 매장이냐? 돈을 버시진 않아요. 마이너스도 없어요. 유지는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왜? 내 인건비가 빠져 있잖아. 버는 게 없다면. 제 매장을 운영하는데.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일하면 100만 원이라도 벌 텐데.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7일 안에 매장을 뽑는다면 좀 결단이 필요하세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357 법칙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이 357 법칙을 이용하시면 그 매장에서 어떠한 아이템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되게 비싼 상권에 월세에 2천짜리 매장을 얻었다고 쳐볼게요. 2천짜리 매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2천짜리 매장에서 자, 유지는 시켜야 되니까 5일 안에 월세 뽑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얼마 팔아야 되죠? 400. 맞나요? 자, 400만 원을 커피 팔아서 400만 원 매출 맞춘다. 네. 벌써 표정에서 답이 나오신 건데 쉽지 않겠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뭘 팔아야 될까요? 고급 스테이크를 팔거나, 그렇죠? 그 매출을 맞추려면 뭐 비싼 고기를 판다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싼 상권에서는 그런 대형 커피숍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고급 스테이크, 청담이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좋은 고깃집들, 뭐 셰프집들 뭐 즐비하죠. 그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즉 이 법칙을 좀만 응용하시면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캐치를 하실 수 있어요.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세요. 매장의 운영에 대한 적정 비율이라는 거죠. 자재 비율 30에서 35%, 인건비 비율 20에서 25%, 월세 비율 15% 미만. 이 월세 비율은 아까 357 법칙에 의거해서 5일 안에 뽑는다라는 가정에서 최소한의 매출을 잡아드린 겁니다. 자, 자재 비율 30에서 35%, 즉 1,000만 원 매출을 올리시면 자재는 300에서 350만 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000만 원 매출을 올렸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스, 10% 15% 아꼈네. 오늘 돈 벌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이름 붙였죠? 적정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저 비율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20%를 밖에 차지 안 한다. 그러면 비싸게 받고 계시거나 메뉴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즉 앞으로 갔을 때 매출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반면에 40에서 45%가 나왔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재를 많이 산 경우. 두 번째, 낭비가 되는 경우. 이 비율만 좀 계산하셔도 직원들이나 알바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좀 가속이 되는 것 같다. 낭비가 되는 것 같다. 좀 아끼자. 이 비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인건비 얘기해 볼게요. 20에서 25%.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알바생 몇 명 써야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제가 운영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매출을 여쭤봅니다. 얼마 파세요? 1,000만 원 팔아요. 그러면 인건비로 200에서 250만 원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쉽게 들어 드릴게요. 자, 매출이 1,000만 원 나오고 있어요. 적정 인건비를 쓰고 있다는 거죠. 200에서 250만 원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너무 좋고 여기가 상권이 활성화돼서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매출이 1,000에서 1,5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매출 올랐네? 사람 한 명 더 뽑아야겠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 딱 왔어요. 미리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1,500이 됐을 때 적정 비율이 됐어요. 두 개의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진짜 중요한 요소로 일관된 맛과 일관된 서비스를 말씀드렸죠. 자, 1,000에서 1,500 올라가는 첫 번째 케이스 하고 나서 뽑았을 때 500만 원의 매출을 받았던 그때 오셨던 손님들은 제가 원하는 일관된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고 나서 사람을 새로 뽑았기 때문에 메뉴가 조금 늦게 나갔을 수도 있고요. 음식 만드는 게 조금 늦어졌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미리 뽑은 경우 케이스는 1,500까지 올리는 그 손님들이 제가 원하는 서비스 이상을 받아가셨어요. 이게 후의 문제인데 그러면 500만 원의 매출을 첫 번째 케이스의 사장님은 다시 올 확률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방문할 확률이 높은 거죠.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딱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람 한 명 더 뽑으면 사실상 제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매출이 오를 거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이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후자를 택하는 편인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인지하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자, 메뉴와 수채, 메뉴의 가격 설정. 표들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이것들을 굳이 보지 마시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메뉴의 수치화 되게 중요하세요.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이 장사하실 때 어떠한 얘기를 많이 하시냐? 요새 매출이 1,000만 원이네. 매출을 올려야지. 열심히 해야지.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 매출 분석을 합니다. 아메리카노가 50%네. 그리고 라떼 비율이 30%네. 디저트 많이 팔릴 것 같은데 10%도 안 나오네. 아, 매출 올려야겠는데 디저트에 좀 더 집중을 한번 해봐야겠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똑같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막연하게 열심히 해요. 매출을 늘려야지. 두 번째 케이스는 집중된 노력을 합니다. 디저트 분야에 그런 매출을 더 올려야지. 당연히 후자가 매출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내 매출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는지, 어떤 매출에서 많이 나가는지 적어도 이런 도표화 작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보고 계시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메뉴의 가격을 설정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케이스들은 어떻게 설정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쿠키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알바생들한테 물어보죠. 직원분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어때? 맛있어요. 쿠키를 맛없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웬만하면 맛있어요. 전 제일 신기한 게 삼겹살 맛없게 하는 사람. 웬만하면 진짜 쉽지 않은데, 그죠? 그거를 맛없게 만들 사람이면 제가 보기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쿠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맛있어요. 당연히 알바생들 주면 맛있다고 하겠죠. 초콜릿 넣고 다 들어가는데. 야, 이거 얼마에 팔까? 저기 옆 가게 보니까 1,900원에 팔아요. 그래? 그럼 우리 한 1,500원에 팔아볼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죠? 자, 여기 제목 위에 보이세요? 메뉴의 맛에는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 아마추어 분들은 이 쿠키 어때? 얼마에 팔까지만
전문가분들은 다릅니다. 원가 계산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쿠키가 예를 들어서 좀 계산하기 쉽게 2,500원이었어요. 원가가. 그러면 적정 자재 원가는 25%. 즉 원가 곱하기 4를 한 가격이 표준적인 소비자 가격이에요. 자, 쿠키 만드는데 2,500원이었어요. 그럼 얼마에 팔아야 돼요? 10,000원에 팔아야 되죠. 야, 이 쿠키 10,000원에 팔 건데 어때? 그럼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죠. 쿠키가 10,000원? 사장님이 제정신인가? 몇 가게 1,500원에 파는데? 10,000원짜리의 맛은 아닌데? 좀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예요. 만드시고 나서 물어보시고 옆 가게에 맞춰서 가격 설정하시면 팔고도 믿지는 그런 장사를 하시게 되세요. 철저하게 원가 계산하셔서 소비자가가 나온 상태에서 가격을 물어보셔야 돼. 이 도시락 9,000원에 팔 건데 어때? 야, 좀 비싼데? 그래? 그럼 과감하게 폐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디스플레이.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디스플레이가 뭘까요? 매장에 전시하는 품목이나 매장의 인테리어적인 것도 전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디스플레이의 목적이 뭘까요? 아까 매장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손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즉 매출이에요. 디스플레이의 목적은 매출입니다. 예쁜 인테리어도 매출 증대를 위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배너를 세웠어요. 왜 세우죠? 많이 팔리라고 세우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냐? 예쁘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오세요. 아, 난 매장 오픈하고 싶다. 어떻게 했다고 매장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매출이 좀 안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게 좀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배너를 제가 조그만 걸 만들어 왔어요. 어떠나요? 가장 소비자한테 잘 보이는 곳이 포스 바로 옆입니다. 거기다 제가 배너를 딱 세워드렸어요. 그럼 어머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아, 좋긴 한데 예쁘지가 않아. 그 다음날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배너 앞에 꽃이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화사해지시죠. 너무 예쁘지 않니? 예쁘죠. 예. 꽃이 있는데 예쁘겠죠, 당연히. 중요한 건 그분은 디스플레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기결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일 답답한 게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제발 매장 참고하실 때 동네에 있는 꽃집인지 뭔지 모를 카페를 보고 오시지 마시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쭉 볼 수 있는 차라리 프랜차이즈 카페를 보고 오세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마케팅, DP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 있죠? 대학교 4년, 대학원 4년, 박사과정 4년, 심지어 유학도 갔다 오신 마케팅만 20년 공부하신 분들이 와서 마케팅을 해주신다고. 디스플레이를 사람이 닿는 위치, 소비적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보일 수 있는 공간, 색깔 다 고려해서 그거를 DP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10년, 20년 동안 그 매장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인스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쁜지 뭔지 꽃집인지 모를 카페를 보고 오셔서 나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요즘 SNS 이게 핫해요. 1년은 핫해지죠. 2년 뒤에는 없어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사실 이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매장들 디스플레이만 그대로 갖다 놔도 기본빵은 해요. 본전은 한다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카페들을 하고 많은 매장들을 하고 제가 손댔던 매장들은 사실 매출 2배 이상 안 오른 매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해나가겠죠. 근데 재밌게도 각 매장마다 디스플레이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면 정답을 몰라요. 그럼 제가 찾는 정답은 뭐냐? 제가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 똑똑하지 않다고. 정답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배너를 이렇게 세웠어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거 별로네. 반응이 없네. 저는 좀 달라요. 그래? 이렇게 세워봐요. 반응 없어요? 뒤집어서 세워봐요. 반응 없어? 이렇게 세워봐요. 들고도 있어봐요. 즉 손님들한테 반응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변화를 줍니다. 정답이 나올 때까지. 디스플레이의 정답은 정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뭔가를 시도하시고 그거에 대한 제가 원하는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하시면 돼요.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자, 이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상권,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가격 설정, 수치화하는 것들. 자, 사실 혼자서 이런 것들을 다 하시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제가 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냐면요. 약간 조금 번외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프랜차이즈를 하셨었어요. 회사를 운영하신 게 아니라 서울로 상경하셔가지고 장사를 해보신 분이 아니셨는데 이제 힘드시니까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모으셔가지고 은행빚 받고 집 담보 받고 친척들 빌려서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오픈하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잘 되다가 망했어요. 부모님들은 맨날 싸우셨고 집에 돈이 없어서 맨날 전화 오시고 뭐 돈 갚아라 뭐해라 부모님 계시냐 너무 힘들었어요. 뭐 너 학창시절 돌아갈래? 전 때려 죽어도 가지 않습니다. 제 중학교 때 삶이 어땠냐면 학교를 끝나고 중학교 때 매장을 가면 불판이 요만큼 쌓여 있어요. 그럼 가서 닦아요.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닦아요. 일을 도와드리면 새벽 1, 2시에요. 그게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 삶에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전 방학이 너무 싫었고요. 휴일이 너무 싫었고요. 월드컵은 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2002년. 그 당시 저는 매장에서 그걸 봤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제가 제 프랜차이즈를 만든 이유예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그게 제가 장사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30분 내에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어요. 불가능해요. 다만 쉽지 않구나 정도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바리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라는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실 분도 계시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쉽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준비를 하셔서 좀 저 같은 상처를 겪지 않고 장사라는 것도 하나의 좀 전문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저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한 방에 끝내기로 강의한 조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